가지고 동아 사이언스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있는 언론 매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동아 사이언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마지막 티켓 두 장을 잡아라. AI 대학원, 인공지능이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대학원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우경북과학기술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디지스트가 AI 대학원 설립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학원과 관계해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 다음에 연구력이 우수한 교수들을 이제 영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논문 그러니까 204편 그 다음에 논문 204편에 대하여 영향력 지수라고 얘기하는 임팩트 팩터죠. 다 합치면 728.8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디지스트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설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 중인데 이 분야에 관계되는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이 교수님들이 아주 이제 훌륭한 그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출판을 했고 그 해당 학술지가 얼마만큼 소위 영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로 임팩트 팩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팩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고 팩터라고 하는 것이 지수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영향력 지수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인용되고 있는 수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학술지의 논문들한테 많이 인용되면 인용될수록 해당 학술지의 논문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학술지에 대해서 피인용 그러니까 인용을 당하는 것이죠. 인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값들을 계산해서 이제 학술지에 대한 우리가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AI 분야 톱티어 학회와 각 기술 논문 인용 석인급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204편 임팩트 팩터를 모두 합치면 728.8이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제가 댓글을 하나 이제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임팩트 팩터들을 이제 합치는 것은 좀 적합할까?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한 영향력 지수의 합계는 부적절해 보인다. 임팩트 팩터를 합하거나 곱하면 개별 학술지의 고유값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시각화와 관계해서 이런 연구 분야에서의 시각화와 논쟁 혹은 연구 분야에서의 시각화가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연구자 평가해서 조나단 아담스라고 하는 영하고 다른 이제 그 동료들이 했는 발표 2019년 1월달에 했는 발표인데요. 아주 이제 그 인상적인 그러한 결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나단 아담스도 저는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조나단 아담스는 이렇게 연구 분야의 시각화,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서의 계량화에 대해서 상당한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제목도 보면 이렇게 Profiles, not Metrics라고 얘기하면서 시각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를 하는 계량적인 것 이외에 어떤 프로파일링을 하는 관점에서의 시각화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H 인덱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앞서 이제 영향력 지수라고 하는 임팩트 팩터는 학술지 그러니까 학술 저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기는 그러한 점수라면 H 인덱스는 연구자 개인한테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헐시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H라고 하는 의죠. 그 다음에 빔프랏은 우리가 시각화 방법의 하나이죠. 빔 쏘듯이 우리가 레이저 빔 하잖아요. 그러니까 빔 쏘듯이 하는 그런 시각화 방법의 이제 하나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H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H 값이 중요하냐면은 이 H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몇 편의 논문을 100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 100편의 논문 중에서 10번 1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예컨대 10편이라면 그렇죠? 내 H 인덱스 값은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 인덱스 값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아무리 많은 논문들을 발행하더라도 해당 발행해놓은 논문들이 특정한 빈도수 혹은 특정한 그렇죠 어떤 인용 수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연구자의 질적인 깊이를 뭡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편의 논문을 발행했지만은 우리가 2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 연구자의 논문은 전혀 인용되지 않는 거죠. H지수가 100편의 논문을 발행했는데 2번 이상 인용된 게 없으니까 H지수가 2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연구자는 논문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그러니까 발행을 했어요. 15년간 출판된 총 논문 수가 그러니까 공조를 포함해서 44개 했어요. 44개. 15년간 44개를 이제 퍼블리시했는데 H 인덱스 값이 23이에요. 야,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연구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총 발행해놓은 논문 수가 44개인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 그쵸? 절반이 뭡니까? 22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이라는 것은 23회, 23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거의 절반에 좀 넘는 거잖아요. 절반이 22개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가화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발행한 논문들 수가 이쪽 한 1편부터 쭉 해가지고 뭡니까? 44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인용 횟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인용 횟수. 그래서 인용 횟수가 23번 이상 그렇죠? 인용되는 논문을 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번 이상 인용되는 거. 그러니까 23번 이상 인용되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 거죠. 그래서 H 인덱스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H 값에 숨겨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23번까지 인용된 논문들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논문들도 얼마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보다 더 많이 피인용수가 0인 논문은 아예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포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 또 인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논문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자, 여기 보세요. 23번보다 더 많이 인용된 논문들도 그러니까 100번 인용된 것들도 있고요. 거의 여기는 이제 보니까 한 90번 정도 인용된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23번보다 적게 인용된 논문들도 여기 좀 있어요. 0번인 것들도 좀 있지만은 23번보다 더 많이 인용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 값이 숨겨진 정보인 전체적인 분포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시각화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 이 루츠 보만 교수는 저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연구실도 방문하고 루츠 보만하고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루츠 보만은 뭐 아주 훌륭한 연구자죠. 그러니까 데렉 솔라 프라이스 상도 이제 수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연구밖에 모르는 그런 교수인데 루츠 보만 교수가 했던 논문들 여기 밑에 했던 논문들이 이제 적어놨고요. 여기 보면 연구자의 어떤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논문의 피인용수가 있잖아요. 피인용수. 그럼 이러한 피인용수를 같은 연구 분야와 연도에 출판된 논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교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논문에 어떤 피인용수가 있는데 이 피인용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분야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또 똑같은 연도 그러니까 예전에 출판된 논문은 더 많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연도에 출판된 논문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화, 정교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백분율, 다시 말해서 퍼센티지, 백분율로 바꾸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인용수는 특성상 뭐가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용이 잘 안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논문은 많이 인용이 되고 어떤 다른 논문은 잘 인용 안 돼요. 그래서 백분율을 이용하면 평균값보다 정확한 어떤 중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어떤 논문의 백분율이 90이라면 이 사람은 쓰면 피인용수가 상위 10%에 드는 거죠. 90%는 그보다 낮은 피인용수를 기록했다는 뜻이 되고요. 백분율은 논문의 피인용수를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중간값과 평균값은 항상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 분야와 연도에 상관없이 이것을 백분율로 바꾸면 다 0에서 100 사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간값하고 평균값은 50으로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연구자 성과를 이제 시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빔 플롯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한 거야. 루츠 보만 교수팀은.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하면 우리가 시각화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유의미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H 인덱스 앞서는 H 인덱스 허쉬 인덱스로 했었잖아요. 그럼 허쉬 인덱스에 여기에서도 이 시각화에도 앞서 얘기했던 허쉬 인덱스에서도 이 시각화에도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알 수 없던 정보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아래 예시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 평균인 50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시각화는 23회라는 하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기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절대적인 기준점은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분야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내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내 논문이 그러니까 23회보다 인용이 안 됐어. 여기 있어. 여기 한 5번 정도밖에 인용 안 된 논문이야. 그러나 5번밖에 인용 안 됐지만 이 논문은 그러니까 이 논문이 발행되어 있던 분야 그 다음에 이 논문하고 같이 발행되었던 같은 출판 연도의 논문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많이 인용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H 인덱스 값을 보면 23보다 적다. 다시 말해서 5번 인용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뭡니까? H 인덱스 포에서는 배제될 수 있잖아요. 배제될 수 있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H 인덱스로는 알 수 없던 정보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연구자는 연구 분야 평균 50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 그러니까 백분율로 따지면 상위 59%를 갖고 있죠. 이 값을 연도별로 살펴보는 거죠. 또 연도별로. 왜냐면 같은 연도로 비교해야 된다니까. 연구 초기에는 백분위 중간값이 저자 자신의 평균보다 낮았죠. 연구 초기에는 그러니까 낮았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이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이어가지고 목이 좀 갈갈해서 제가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제 논문이 출판한 연도가 2000년도,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10년도, 2014년도에 논문이 출판한 연도. 그 다음 이거는 H 인덱스에서 피인용 지수가 아니라 그것을 백분율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백분율로. 그래서 백분율은 뭡니까? 항상 0에서부터 100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0%에서 100%. 자, 2014년도에 출판된 논문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 출판된 논문이 그러니까 백분율 기준으로 해서 0이니까 한 번도 인용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에 있는 논문이죠. 어떤 논문은요 100이에요. 상위 100%.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100보다는 한 97 정도 되겠네. 9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중간값은 뭡니까? 중간값, 평균값은 뭡니까? 0에서 100의 중간값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이죠. 그래서 2012년도에 발행된 논문을 볼까요? 2012년에 발행된 논문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100보다 좀 적은 논문이 좀 있죠. 97. 그 다음 여기는 뭐 80한5 정도 되고요. 이거는 한편도 뭡니까? 영향력이 없는 논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요 중간값은 뭡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나와있어요. 보라색 있는 데니까 한 60, 한 5 정도 되겠다. 65 정도.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발행된 다른 논문은 보니까 100이 가장 많이 된 논문이 2편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90 정도 되는 게 한 편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그래도 뭡니까? 50 되는데 이거는 뭐 50인데 이거는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중앙값으로 따지면 중앙값이 보라색이잖아요. 중앙값 보라색으로 따지면 한참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 1의 데이터를 빔 플러스로 분석해. 빔 플러스 총으로 빔 라이저 비운서라는 거 보내서 논문마다 그 다음에 출판 연도마다 기준점과 함께 비교할 수 있으면서도 모두 0과 100 사이의 백분류감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연도별 논문의 백분류 범위 회색점, 그렇죠, 회색점, 회색점들 가로줄, 그 다음에 중간값은 보라색이 되는 거 표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중간값은 어떻게 60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중심은 그러니까 벤치마크한 라인 보라색 세로줄 여기 있잖아요, 세로줄. 연구자가 발표한 모든 논문의 평균 백분율인 뭡니까? 원래 이 그러니까 벤치마크하는 이선 평균 59 정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다면 훨씬 더 H 인덱스 값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이것 보만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이러한 사이언토메트릭스 연구하는 사이언토메트릭스는 각 계량학 연구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산출된 값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테고리, 그러니까 분야별로 normalized 표준화된 그런 P 인용 값이다. 혹은 다시 한번 더 리베이스도 뭡니까? 기준점을 다시 잡은 그런 임팩트 팩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 A 연구자들하고 기간 B의 연구자들을 이렇게 CNCI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nput까지 해보니까 CNCI는 그러니까 해보니까 기간 A의 경우는 845개의 논문을 발행했어요. 기간 B는 뭡니까? 403개의 논문을 발행했어. 그럼 우리 한눈에 A 연구소가 A 대학이 A 연구소가 혹은 A 대학이 논문에 뭡니까? B 대학 B 연구소보다 2배나 많이 했어요. 403편하고 803편. 그럼 A 대학 훨씬 더 잘했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간 A의 평균 그런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ndex 보니까 1.86이야. 근데 B 연구소, B 대학은 뭡니까? 2.5야. 전 세계 평균값은 뭡니까? 1.0이었어. 그러면 두 개 다 평균값보다 높아. 그러나 B 연구소는 논문이 적게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그런 표준화를 보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거죠.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논문 수를 보고서 기간 A보다 B의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하지만 기간 CNCI의 값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 논문 수로 하면 그러니까 A 대학 A 기간이 845편, B가 403편이니까 A가 훨씬 더 우리 잘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Category Normalized Citation Impact하고 RBI 이렇게 했는 것을 따지면 이게 평균 훨씬 더 하니까 이게 또 더 많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계속 트리키한 거예요, 트렌. 그냥 CN의 평균값인데 트렌 또 결론이 이랬어요. 왜? 이 평균값을 이루는 거는 수백 편이 각각 기록하고 있는 CNCI. 이 얘기 뭡니까? 수백 편이 기록하고 있는 각각의 논문마다, 그렇죠? 각각의 논문마다 그러한 또한 CNCA가 틀리겠죠. 각각의 논문마다. 그러니까 분야가 또 속해져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측면에서는 또한 뭡니까? 우리가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라 하면 이 시각화보다는 결과적으로 어떤 프로파일링 방법을 좀 더 이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뭐였으란 얘기야? 아까 H 인덱스로 시각화했는 것도 시각화를 잘했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다음 H 인덱스 시각화가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H 인덱스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루츠 보만이 그러니까 제시했던 이 빔 플러스가 100분유로 하니까 뭐냐 절대값을 쓰는 거 아니니까 비교가 더 잘 가능하다. 그러니까 100분유로 하니까 이 해당 논문 이 연도에 같이 출판된 논문들이 그러니까 100분율의 측면에서 이제 절반에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또 전체적으로 비교한 A 대학하고 B 대학을 또 하니까 뭐야 논문 수 차원에서는 또 비교하면 이렇게 A 대학이 더 많고 A 연구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CNCI라는 평균값이 나왔고, 또 평균값으로 또 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또 틀린 결론이 또 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평균값에 어떤 함정이 또 있으니까. 이런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그 매트릭스 계량화하는 거하고 그다음 계량화에 근거해서 시각하는 거 또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뭐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제목에 뭐 프로파일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 조나단 아담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적 분석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기관의 연구 성과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기관 B의 평균 CNCI는 저명한 저널에 게재된 한 편의 리뷰 논문 때문에, 그러니까 저명한 유명한 저널에 했던 그 전체를,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 논문 때는 훨씬 높게 나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에 소재한 생물학 분야 연구기관 두 곳이에요. 출판한 논문을 기준해서 임팩트 프로파일에서 연구기관 A 보라색이에요. 연구기관 B 이제 파란색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아빠 845편, 403편 이거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각 논문에 그러니까 피인용수는 같은 해 같은 분야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전 세계 평균으로 정규화하고 여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용되지 않은 논문 CNCI가 얼마 값에 따라서 그룹별로 나눠 배열했어요. 전 세계 평균 1.0을 기준으로 왼쪽이 평균 이하인 그룹이다. 왼쪽이 평균 이하인 쪽이죠. 상대적으로 피인용수가 낮은 논문은 왼쪽, 상대적으로 피인용수가 높은 논문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것을 CNCI마다 또 그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앞서 평균에 뭐 함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피인용수가 낮은 논문은 왼쪽, 높은 논문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피인용수가 없는 논문은 가장 왼쪽에서 하죠. uncited.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보세요. 거의 지금 두 기관이 비슷하죠. 비슷하고 연구기관 A가 어떻습니까? CNCI가 높고 2에서 4 사이에서는 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나머지 여기에서는 또 여기가 더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또 시각화를 또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매트릭스 지표도 잘 써야 되고 이 매트릭스에 근거한 시각화도 시각화 하나만으로서는 되지 않고 여러 시각화 방법을 그러니까 종원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이번에 이제 연구 분야에서의 시각화. 왜냐면 연구 분야의 시각화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언론사의 어떤 기사에서도 이제 뭐냐 앞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우 교수였습니다. 안녕.